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기괴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오늘 일단 여러분에게 되게 오랜만에 2019년 처음으로 다크웹 그리고 딥웹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을 또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조금 수위가 강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목에 적혀있는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웹의 사이코패스, 그 중 다크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웹사이트를 그냥 아무런 방어벽 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IP로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바로 맨 위에 있는, 예를 들자면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이 되는 일반적인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그 밑으로 들어가면 일반적인 브라우저로는 들어갈 수 없는 딥웹이라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아마 기억이 나시겠지만 각 국가마다 방화벽이라는 게 존재하고 인터넷 세상을 보호하고 있는 어느 정도 수위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이하에 있는 걸 딥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들어가는 방식에 대한 건 IP를 우회해서 들어가거나 혹은 아예 브라우저가 새로 있는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딥웹의 깊이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근데 그 이상까지 내려갔을 때 거기를 바로 다크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자체는 아예 프로그램이,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크롬 아니면 파이어폭스 같은 이런 것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다른, 어떻게 보면 브라우저를 써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 땐 무법천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어떠한 방어도 없이, 제재도 없이 그 안에서 무언가 안 좋은 부분이라면 좀 안 좋은 부분에 대한 마약 혹은 총기, 이런 불법 거래까지도 진행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게 간단하게 딥웹 혹은 다크웹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위에 적혀있는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사회적 행동, 공감 능력과 죄책감이 좀 결여되어 있는 상태로서 행동의 통제력도 굉장히 낮습니다. 더불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강하고 뭔가 기만 같은 이런 행동을 많이 하는, 이런 성향이 높은 사람을 얘기한다면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 각각만 놓고 봤을 때도 참 무서운 존재인데, 이 둘이 합쳐지게 됐을 때 사이코패스가 만약 다크웹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어떻게 보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이었던 바로 2017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2017년의 이야기를 함께 언급하고자 합니다. 2007년 3월 6일 월요일입니다. 독일 북서부의 노스트라인베스트 팔렌주에 있는 작은 마을인 바로 헤르네라고 부르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여러분에게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처럼 보여지는 곳이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이 마을에서,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고자 합니다. 3월 6일 월요일 밤에 경찰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오게 됩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막내 아들 제이든이 사라졌습니다. 삼형제 중 막내였던 아들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였던 거죠. 정말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그날은 월요일로 학교에 다녀왔던 아이는 분명 집에서 잘 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 시간에 귀가했던 제이든의 부모는 아이가 사라졌다는 걸 너무나도 나중에, 밤늦은 시간에 알아버리게 된 거죠.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우선 굉장히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실종일 확률이 높다, 아니 친구네 집에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종의 무게를 두고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이든의 사진을 들고 제이든 알지? 제이든 어딨어? 라고 물어보며 찾고 있던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 제이든의 사진까지 들고 다닐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 작은 마을 헤르네에는 제이든의 흔적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납니다. 2017년 3월 7일 수사 자체가 점차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작은 마을이 아닌 하나의 주, 팔렌주까지 확대를 하며 계속적으로 방송을 하게 되고, 그때서부터 보시는 사진을 공개하며 이 아이를 찾는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경찰은
헬기를 투입하기 시작하고 탐색견을 투입하며 혹시 모를 사건의 대비까지 하게 됩니다. 아이에 대한 보호인 거죠. 혹시 모르니까 헤르네에 있는 학교와 유치원은 전부 휴교를 하게 됩니다. 제이든의 실종이었습니다. 독일 전체는 어서 빨리 제이든을 찾아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제보 전화도 제이든을 봤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어온 게 없었던 거죠. 애석하게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3월 7일 그날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다음 날이었던 거죠.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경찰에 걸려 들어오게 됩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좀 어렵게 말을 꺼내게 되는데 첫 번째 멘트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저 제이든을 본 것 같습니다. 라는 제보 전화였죠. 드디어 이 실종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경찰은 조심스럽게 어디서 봤는지, 행방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데 익명의 제보자는 제가 직접 봤다는 거는 아니고요. 근데 이걸 말해도 되나? 저 처벌 안 받죠? 계속 이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 왜 당신이 처벌받습니까? 그냥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어디서 보셨어요? 사실 제가 본 데가 좀 그렇게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한 곳이라서 저 처벌 안 받죠? 라는 최종적인 질문에 처벌받는 거 없으니까 걱정 말고 말씀하십시오 라는 얘기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본 데가 다크웹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크웹에서 제이든을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다크웹에서 제이든을 봤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에 자기가 어떤 글을 봤는데 다크웹 내에서 아이를 죽였다, 범죄 행위를 했다라는 뭔가 글을 자랑하듯이 쓴 사람이 있는데 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진과 동영상을 함께 공유했다. 그리고 날짜도 얼추 맞았다. 아무리 봐도 영상 속에 나오는 애가 제이든하고 인상착의가 너무 비슷해서 그래서 이상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보 전화가 이거 한 통만 걸려 들어온 게 아니라 전화가 더 들어오게 됐던 거죠. 바로 어디였냐면 인터넷 익명 사이트 4채널에서 들어옵니다. 더불어 어플리케이션 중에 약간 채팅 어플, 왓츠앱이라고 부르는 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저 이거 봤는데 저한테 이런 사진 보냈었어요 라는 이야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즉 다크웹뿐만 아닌 일반적인 사이트에서도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며 글을 남긴 사람의 모습이 확인됐던 거죠. 처음에 이 이야기를 제보받았던 독일 경찰은 설마라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살펴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봐도 무언가 제이든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했던 거죠. 또한 다크웹은 IP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IP가 확인이 안 됐었는데 다른 사이트에 올라왔던 것들, 그리고 뭔가 메일을 주고받았던 기록을 확인해보면 거기에 있는 IP는 얼추 확인이 됐던 거죠. 바로 이들이 살고 있었던, 아이가 살고 있는 헤르네에서 나타납니다. 되게 작은 마을인데 헤르네 IP에서 무언가 사진이 올라왔고 그리고 그게 제이든과 비슷하다라는 건 우연치고는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뭔가 혐의점이 있다라고 판단했던 경찰은 자세하게 그 내용을 보는데 살인 행위에 대한 방법을 적어놨고 그리고 자기가 느꼈던 점을 글로 작성해놓고 사진과 영상을 올린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올라왔던 사진입니다. 뒷 배경은 일부러 모자이크를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단지 하나의 움직일 뿐이다. 그냥 움직이면 되는 것이야. 상처를 만들면 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방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무조건 때리고 기절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올라온 글을 보시면 일본어 같은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글에서도 보면 저게 일본의 무슨 비디오 게임 같은 데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적어놓게 됩니다.
120kg에 짐승하고 싸웠어. 그리고 내가 손을 뱄지 라고 얘기하며 칼을 씻는 사진 같은 걸 공개했던 겁니다. 자기가 손을 뱄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칼을 든 사진까지도 공개가 됩니다. 나는 칼로 죽이면 천천히 죽어간다는 걸 난 알고 있어. 내가 기분이 불쾌할 것 같니?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난 기분이 전혀 불쾌하지 않아. 난 이 아이를 죽였지만 기분에 대한 느낌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유일하게 기분이 나쁜 건 딱 하나밖에 없지. 내 손에서 피가 나. 왜냐면 손을 베었다고 얘기했으니까 말이죠. 본인의 손에서 피가 나는 게 가장 불쾌하다는 한 남자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해한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적어놓습니다. 바로 이 사진에 대한 얘기인데 모자이크를 일부러 쳤습니다. 빨간 부분이 혈흔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이는 게 등입니다. 등을 저 작은 칼로 아주 난자해 놓은 형태로 보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펜 같은 것도 꽂아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의구심, 무언가 의심은 거의 확신으로 바뀌는 시점.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가 누군지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크웹입니다. 헤르네 쪽에 있었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헤르네에 있었다는 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헤르네에 있었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헤르네에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IP가 나오지 않는 문제, 그리고 다크웹은 어떤 것도 공개해주지 않는 상황, 신원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정처 없이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또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2017년 3월 9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는데요. 갑자기 한 아파트먼트에 불이 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던 패스트푸드에서 무언가 전화가 한 통 걸려오게 되는데, 거기 레스토랑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여기에 지금 한 남자애가 왔는데 얘가 자기가 헤르네를 죽인 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불도 났거든요, 아파트에. 근데 그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도 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지금 뭔가 갑자기 다른 집에서 불이 하나 났는데 그 불난 거 플러스 갑자기 누군가 자수를 했다. 그리고 자기가 불도 질렀고 제이든도 죽였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사람인 거죠. 경찰은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애인가 싶은 마음이죠. 어쨌든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현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눈앞에 마주했던 사람, 바로 이 남자였습니다. 당시 나이 20살 헤세였습니다. 헤세는 제가 죽였어요. 제이든도 제가 죽였고 지금 불도 제가 질렀는데, 되게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던 얘기죠. 봐봐요, 사진에 있는 거 저잖아요. 처음에는 의구심이었지만 사진까지 본 경찰은 거의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그러면 여기 있는 제이든 어디다 놨어? 라는 질문에, 제이든요? 그거 우리 집 지하에 있는데? 이미 죽었죠? 지하에 있어요? 가보세요. 근데 가기 전에 또 하나 들리셔야 할 게 있는데? 이게 해세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냐면 불을 질른 아파트먼트에 시신이 한 구 발견됩니다. 그 안에 다른 남성의 시신이 하나 더 나왔던 거죠. 바로 당시의 사건의 현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발견된 부분이었던 거죠. 원래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한 명만 체포하고 끝날 문제라고 판단을 했던 거지만 불난 집에서 까맣게 탄 시신이 발견됩니다. 자, 그렇게 당국에 바로 체포된 헤세는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하며 나 안 죽였는데? 5달 동안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살인에 대한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침묵의 형태만을 띠게 됩니다. 5달 동안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의학적 중심으로 사건에 대한 모습을 다시 꾸리고 있을 때쯤, 그리고 너 이거 바로 죽였지? 자,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아이가 사라진 날,
그날이 3월 6일이었습니다. 불을 지른 날이 3월 9일이었거든요. 근데 발견된 시신이 이미 부패가 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법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살해가 아마도 14시간 정도, 그러니까 당일이었던 거죠. 3월 6일에서 3월 7일 정도? 아마 7일쯤 최대입니다. 3월 7일쯤 살인했고 좀 부패가 진행되고 불을 지른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던졌을 때 해세가 맞추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전까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씩 말을 뱉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 불 지르기 전에, 맞아요, 저 그 아파트에 이틀 동안 시신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바로 이 남자 크리스토퍼입니다. 나이는 22세였고 둘은 인터넷 친구였습니다. 정확히는 인터넷으로 친구가 됐는데 과거에 같은 학교를 다녔던 기록이 있던 사람이라 좀 더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해세의 진술입니다. 2017년 3월 6일 해세는 그냥 그날따라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자기가 무술이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해서 독일에 원래 군인이 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독일 군인에 지원했다 이제 정신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좀 생기게 되고 군대에 입대를 못하게 됩니다. 자기는 무술이 너무 좋고 총을 쏘는 것도 좋고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 좋은데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뭔가 무술을 직접 쓸 수 있는 곳이 없나? 라고 생각을 할 때쯤 그게 3월 6일 자신의 눈앞에 제이든이 보였던 겁니다. 이웃집이었습니다. 딱 한 블럭 떨어져 있는 집이었거든요. 제이든에게 갑니다. 제이든, 나 지금 우리 집에서 사다리 지금 올려가지고 하고 혹시 밑에서 사다리 좀 잡아줄 수 있어? 라는 질문에 아이는 당연히 평상시에 봤던 사람이니까 알겠다라고 하고 집으로 따라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이 아이의 온 몸에 총 52곳입니다. 칼로 총 52번을 반복적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에다 그 살해의 장면을 모두 촬영을 했던 거죠. 그 이후 이거에 대해서 옆에 포즈를 취하는 사진, 칼을 든 사진,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걸 자랑하듯이 다크웹에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살해 이후에 그 다음에 간 곳이 아까 말씀드린 불을 지른 아파트먼트였습니다. 그 아파트로 가서 크리스토퍼와 함께 있었던 거죠. 근데 3월 6일 날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게임도 하고 피자도 먹고 그냥 같이 하루 재워줘 라고 하고 갔던 거죠. 크리스토퍼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놀았던 겁니다. 그런데 죽이게 된 이유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크리스토퍼는 뭔가 제이든이 사망한 것도 모르고 누가 범인인지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제이든을 찾는다라는 게 TV에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용의자에 대한 부분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인데 자기 생각에 공감 능력이 아예 떨어지는 거죠. 크리스토퍼가 신고할 것 같다. 내가 갑자기 얘네 집에 와서 있으니까 얘가 내가 좀 행동이 이상하다고 판단하겠지? 경찰한테 전화해서 날 혹시 신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해서 가만히 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크리스토퍼의 온몸을 총 68번 칼로 찌르게 됩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망하는 장면에 대한 걸 촬영까지 하고 기억까지 해놓은 상태. 그리고 이틀간 함께 시신과 있었습니다. 이 사진도 다크넷에 그대로 공유를 했던 거죠. 바로 이런 모습으로 말입니다. 자, 이게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이 남자의 비밀이자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좀 수사 결과에서도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조금 이상했었냐면 지속적으로 둘만 살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여성에 대한 부분에서 살해를 했다라는 그거 비슷한 내용들이 또 제보가 올라온, 그리고 그런 내용들의 이제 제보 같은 것들이 속속히 하나씩 들어왔던 거죠. 나 이런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얘가 맞는 것 같은데? 이 두 건의 사건 혐의에 대해서는 시신이 발견되고 본인이 했다라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처리가 되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대한 사건들은
자신이 하지 않았다. 난 모른다라고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어차피 미성년자라 처벌 안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독일의 법입니다. 독일의 보큰법, 법은 21세까지는 가능한 미성년자 신분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기준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게 미성년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변호인단도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 해서는, 그리고 더불어 군대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리가 안 됐다, 그리고 좀 심신도 미약한 상태고 좀 성숙하지 않은 애가 한 행동이니까 이건 미성년자의 신분에서 재판을 해주는 게 맞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만약 통과가 되면 15년 안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보큰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21세까지 가능한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재판을 회부하지 않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법적으로는 나이를 그렇게 정해놓은 건 맞지만 이 경우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재판을 하기엔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결국 성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최종 형량은 종신형입니다. 헬셀을 관리 감독했던 프로파일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40점에 만점. 자기가 봤던 사이코패스 중에도 거의 완벽한 수준의 사이코패스다. 굉장히 냉혈하며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사람. 자신이 유일하게 웃고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일 때, 그리고 죽일 때의 기억. 이 두 가지를 갖고 지금도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다크웹의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라는 글자만 봐도, 그리고 사이코패스가 모두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 사이코패스에서 살인까지 저지른 악마가 다크웹과 결합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린 이야기, 독일의 실제 사건,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파일링 하시는 분들과 사이코패스 연구원, 범죄심리학, 심리 쪽에 하시는 분들이 계속 얘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되게 이상한 버릇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든 찢는 버릇. 그러니까 찢는다는 게 그냥 찢는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경험에 대한 부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이 유일하게 쾌락을 느낄 때가 죽일 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20살밖에 안 됐고 한국의 정서에서는 사이코패스 만점에 가까운 범죄, 만점자도 있죠. 만점으로 나오는 그 악마들도 있지만 외국은 40점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드문데 40점까지 해서 40점을 받았다는 것도 되게 이상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미 예행연습이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행연습을 했다는 게 뭐냐면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일반적인 게임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 때 뭐 캐릭터를 죽일 때 뭐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죽였다, 아니면 내가 지금 게임에서 승리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아니라 얘의 경우는, 헬스의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더 고통스러울까를 고민하면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버릇이 많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정서를 공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쾌락을 느끼고 싶었던 거라, 빵을 이제 그 교도소에서 주게 돼도 그걸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라고 해요. 빵을 보면서 찢어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찢는 부분에 대한 게 그냥 툭툭 찢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람을 죽여본 거에 대한 경험이 있죠. 그 느낌으로 웃으면서 보며 먹는 거, 그런 정도? 현재가 그 정도래요. 그래서 어떤 거든 무슨 행동이든 다 거기에다가 맞춰놓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쾌락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서적 교감이 절대로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풀어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게 교화가 안 되고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20살밖에 안 된 애가 이 정도까지 될까? 뭐가 문제길래. 그래서 과거에 살아온 것까지 봤지만 좀 불우한 환경에 있던 건 사실이긴 한데, 그렇다고 뭔가 학대를 당했다던가 아니면 뭐 성적 학대라던가 아동학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그리고 보신 것처럼 컴퓨터를 굉장히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능범이었다고 해요. 머리도 굉장히 좋은 상태고, 그러니까 약간 다크웹까지 접속이 가능할 정도로 퍼펙트하게 움직였던 거고, 다크웹에 들어가서 올렸던 이유도 그거예요. 자기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IP가 안 뜬다는 걸 알고 다크웹 접속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다크웹 접속까지 전부 다 한 상태에서 올리면서 쾌락을 약간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나중에 자수한 이유에 대해서도 되게 단순했어요. 너무 못 잡으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너무 못 잡고 헛짚고 있어서 내가 들어가도 잡을 수 있을까가 궁금했어요. 라는 이야기가 그 내부에서 나왔던 거예요. 조사를 할 때. 그러니까 되게 왜냐면 자기는 어차피 생각을 해봐도 내가 지금 한 행동에 대해서 너희들은 판단도 못 할 거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알려줄게. 근데 내가 들어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상황은 니네가 찾아내야 돼 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최종적인 것까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난 15년이면 나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성년자 법으로 해서 종신형이 안 나올 줄 알고 했던 건데, 그런 행동을까지 해버린 건데, 이제 재판부가 그걸 바꿔버린 거죠. 이거는 성인으로 회부하자라고 해서 성인으로 회부가 되면서 이제 그냥 종신형이 때려진 거라서 이거는 이제 바뀐 거죠, 아예.